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준기입니다. 바로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함께 오프로드 주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동승을 해서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지금 처음 운전대를 잡는 거라서 조금 낯설기도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에 앞서서 코스에 좀 집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차가 최대 도강 깊이가 600mm까지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다른 경쟁 상대라고 비교를 해서 앞뒤 오버행이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진입각하고 이탈각에서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지금 이런 소리가 나는 이유가 제가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아도 이 힐 디센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내리막에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아도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 뭐 가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언덕길에서 특히 브레이크 조작을 많이 하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쉽게 과열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발목에 특히 무리가 많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가 이렇게 스스로 조작을 해주다 보면은 운전자는 그냥 순수하게 스티어링 조작에만 신경을 쓸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주행 피로감이 적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머드 구간에서 이렇게 좌우로 요동치는 이런 코스를 가고 있는데 이런 데서도 크게 뭐 차가 뭐 트랙션을 잃는다든지 그런 좀 어려움 없이 굉장히 좀 수월하게 통과를 하는 것 같아요. 신형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는 이 랜드로버의 터레인 리스폰스 2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회전 반경이 굉장히 다음으로는 이게 약간 너울 같은 코스인데요. 바퀴가 한쪽 바퀴 또는 두 바퀴가 지면에서 공중으로 좀 의도적으로 띄우는 그런 코스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보통 4륜구동 시스템의 좋고 나쁨을 평가를 할 때 한쪽 바퀴가 이렇게 지면에 뜰 때 별로 성능이 좋지 않는 차의 경우에는 나머지 바퀴에도 이렇게 스핀이 일어나면서 장애물을 이렇게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차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런 너울 같은 코스에서도 뭐 한쪽 바퀴가 이렇게 트랙션을 잃은 상황에서도 나머지 바퀴로 장애물을 꿀떡꿀떡 삼키는 오프로드 주행이 나름 편하네요. 그래서 이 차로 약간 그냥 평상시에 출퇴근만 할 게 아니라 주말에 좀 오지 캠핑, 뭐 가족과 함께 좀 심한 오프로드도 가서 이렇게 캠핑을 즐기시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훌륭한 차일 것 같아요. 이 차의 경쟁 상대가 뭐 메르세데스 벤츠 GLC가 있고 BMW X3. 와, 어우, 이거 긁히네 이렇게. 네,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코스를 좀 인위적으로 저렇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뭔 얘기했지? BMW X3, 벤츠 GLC, 뭐 볼보 XC60 이런 경쟁차들이 있는데요. 이 차들보다 아무래도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최저 지상고가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앞뒤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이런 좀 심한 오프로드 코스에서도 좀 더 오프로드 성능이 훨씬 괜찮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 상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심한 오프로드보다는 올로드에서 조금 더 주행 안정감을 높여주는 그 정도 수준의 4륜구동 시스템, 그런 개념의 SUV거든요. 근데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는 올로드 뿐만이 아니라 본격적인 오프로드에서도 충분히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SUV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가 산만해지거든요. 이런 코스를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좀 아주 능숙하게 리뷰를 하는 게 정말 진짜 제가 하면 할수록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쪽 사면에서 의도적으로 차를 기울여서 통과하는 그런 코스였는데 그냥 쉽게 통과를 하네요. 제가 시승행사 많이 다녀봤지만 특히 SUV 브랜드에서 이런 좀 인위적인 오프로드 코스를 조성을 해서 이렇게 기자들 체험을 많이 시켜주는데 아무래도 좀 많은 브랜드에서 차의 어떤 손상의 위험성이 있고 여러 가지 또 고장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시하게 세팅을 해 놓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한 5년 동안 시승행사 다니면서 한 3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코스가 꽤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날씨가 되게 추워서
특히 강원도이거든요. 오늘 아침만 해도 영하 11도 했는데 지금 노면도 많이 지금 얼어붙은 상태고,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올터레인 타이어도 아니고 일반 올로드 타이어를 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차가 어떤 좀 그립을 잃는다든지 그런 현상이 굉장히 최소화가 돼 있고, 이 사륜구동 시스템이 최적화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2015년에 처음 나와서 이제 5년 만에 들어간 부분 변경 모델인데, 근데 이 차는 사실 부분 변경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안팎 디자인도 조금씩 개선을 거쳤을 뿐만이 아니라 플랫폼까지 바뀌었습니다. 랜드로버의 새로운 모듈형 플랫폼인 PTA 플랫폼으로 바뀌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랜드로버의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로 간결하게 축소를 했습니다. 레인지로버 이보크하고 이 신형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쓰는 PTA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랜드로버 신형 디펜더, 그리고 앞으로 레인지로버나 디스커버리가 쓰게 될 중대형차 플랫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품을 수 있을 그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길 도관 코스를 지나고 있는데요.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최대 도관 깊이가 600mm예요. 이 600mm가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잘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어제 신차가 나왔죠. 폭스바겐 대형 SUV 투아렉. 그 차가 굉장히 오프로드 성능을 앞세운 그런 대형 SUV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차하고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 차의 오프로드 성능이 얼마나 될지 잘 가늠이 되시겠죠. 투아렉 같은 경우는 심지어 에어 서스펜션도 갖춰서 차체 높낮이를 주무를 수 있는데, 이 차는 일반적인 그냥 쇠스프링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도관 깊이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플랫폼 얘기를 이어가 보면은 이 PTA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차체의 비틀림 강성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인 차체 강성이 13% 기존보다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노코크 플랫폼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가 비틀리는 상황에서도 차가 좀 찌그러진다든가 차체 강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느낌은 쉽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차가 굉장히 좀 돌덩이 같이 단단한 그런 강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현재 지프 랭글러 루비콘 신형을 타고 있고, 또 오프로드에 취미를 붙여서 주말마다 가급적 많은 곳을 가보고 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미국에 있는 루비콘 트레일도 갔다 와서 요즘에 나오는 SUV의 사륜구동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 대충 이제 가늠이 되거든요. 그런 경험으로도 미루어 봤을 때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사륜 성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차 많이 이제 경쟁 상대랑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가격 같은 부분도 많이 이제 겹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좀 더 평상시 포장도로에서 어느 정도 올로드에서도 좀 주행 재미를 좀 느끼고 싶다, 그런 분들은 BMW X3를 사시는 게 낫습니다. 반면에 나는 평상시에 그냥 올로드 주행은 그냥 출퇴근 주행에서 그냥 일반적인 교통 흐름에 맞춰서 달린다, 그 외에 주말에는 조금 더 가족 또는 친구들이랑 오프로드에서 주말 여가 뭐 캠핑도 즐기고 낚시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좀 여가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이런 분들은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사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는 저렇게 에어스트림 카라반이나 뒤쪽에 개들이 타는 사다리 같은데, 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 이 SUV들이 개 마케팅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틀 전에는 또 에스턴 마틴에서 DBX라는 차를 런칭을 했는데요. 신차 행사장에 대형 개를 데리고 나타나는데요. 이 개를 직접 트렁크에다가 막 태우는 그런 활동까지 퍼포먼스로 보이는데, 이게 뭐 개들이 사실 뭐 비단 이런 디스커버리 스포츠나 뭐 에스턴 마틴 DBX 뿐만이 아니라 뭐 투싼이나 산타페 기존에 옛날부터 사실 다 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상징적으로 이 트렁크 공간이 넓다, 대형견도 타기 넓다, 이런 부분을 앞세울 뿐만이 아니라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세요, 이런 좀 마케팅 측면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자갈밭에다가 언덕길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좀 시시하네요. 차가 좀 비틀리거나 조금 더 뭐 트랙션을 잃어서 휠 스핀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야 조금 더 스릴 있는 주행을 즐길 수 있는데,
이 워낙 이 랜드로버의 4륜구동 시스템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좀 장애물들을 굉장히 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부드럽게 통과를 하니까 스릴 측면에서는 많이 좀 빠지네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고, 좋게 얘기하면은 너무 똑똑하다. 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PT 플랫폼에서는 이 디젤 엔진의 마운트 위치를 훨씬 더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프로드에서는 아무래도 이 엔진의 위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차에 좀 더 안정감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위치를 낮췄을 뿐만이 아니라 방음 방진에도 조금 더 개선을 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이 차가 새 차인 거를 감안을 해야겠지만 요런 좀 심한 오프로드 코스에서도 이 4기통 엔진의 특유의 뭐 좀 달달거리는 그런 소음이나 진동을 그렇게 크게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좀 좋다고만 얘기하니까 좀 들으시는 분들이 시시하실 것 같아요. 그쵸? 한 2가지 코스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도강을 한번 했지만 조금 더 깊은, 깊은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물길 한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사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카메라 이렇게 뒤쪽에도 카메라를 띄울 수가 있고, 지금 이 차는 활성화가 안 된 것 같네. 바로 타느라고 기능 숙지가 제대로 안 되는데 앞쪽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앞쪽을 띄울 수가 있는데 특이하게 이 보닛을 마치 무슨 투명한 차처럼 만들어서 뼈대가 아예 안 보이고 보닛이 좀 투명하게 보이는, 그래서 이 휠하고 이 노면 아래쪽까지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좀 신기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덕길을 올라갈 때 앞쪽에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카메라를 통해서 조금 더 편하게 주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특징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랜드로버 행사 오면은 항상 인스트럭터 분이 저렇게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굉장히 좀 편하네요. 와, 확실히 지금 물 깊이가 아까 전보다 훨씬 깊네요. 이게 거의 바퀴의 절반 이상 잠기는 것 같은데, 와, 이게 물이 실내로 안 들이치네. 신기하게. 와, 이런, 지금 앞에 가는 차 보면은 거의 도어 하단부가 거의 잠길랑 말랑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도어를 열어보면은 도어 아래쪽까지 마감 같은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물이 뭐 들이칠랑 말랑 하는 상황에서도 실내로 물이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날이 추워가지고 거의 살얼음이 끼어 있어서 무슨 파쇄선을 모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속도. 이거 뭐 가속 페달이랑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차가 뭐 세팅한 속도로 알아서 가기 때문에. 와, 지금 탈출 구간에서 살짝 언덕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가속 페달 안 밟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올라가네. 야, 대박이다. 이런, 지금 시속 5km, 7km로 세팅을 해놨는데도 이게 또 속도가 넘으니까 또 브레이크를 또 잡아주네요. 요즘에 오버랜드 되게 유행이잖아요. SUV 사서 오버랜드 한번 즐겨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충분히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버랜드에서는 조금 유리한 게 보디움 프레임 방식의 SUV를 권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는 모노코크 플랫폼, 일반 승용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비틀림 강성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오프로드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오버랜드 용도로도 구입을 하셔도 충분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는 상당히 심한 각도의 오프로드가 아니라 언덕길, 이렇게 영어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제가 좀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주행 모드 이렇게 눌러서 모래길로 바꿔볼게요. 자, 올라갑니다. 속도 많이 안 쓸게요. 7km, 6km. 야,
이런 상황에서도 슬립 없이 그냥 올라갑니다. 보통 저렇게 땅이 지금 살얼음이 껴있거나 모래가 많을 때는 이렇게 저속에서는 차가 이제 많이 미끄러지거든요. 저희가 뭐 얼마 전에 모하비나 뭐 그랜드 체로키 이런 이제 모래길 등판 영상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경사면에서 조금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아무래도 속도를 조금 붙여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속에서도 트랙션을 손쉽게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좀 장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또 한 번 이제 범피 코스, 이 카메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차가 휠 트래블이 상당히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휠 트래블이 큰 차의 장점이 뭐냐면 가급적 바퀴를 노면 쪽으로 좀 최대한 좀 짓눌러 놓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프로드 성능은 뭐 진짜 뭐 랜드로버답습니다. 괜히 랜드로버가 아니네. 랜드로버가 지금 설립된 지 7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사장에서는 이 70 몇 주년, 75주년이었나? 74주년이나 아무튼 이보세요. 그거를 이제 기념을 하는 그런 이제 문구들도 이제 같이 걸어 놨더라고요. 우리는 SUV만 오랜 시간 만들어 왔다.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저희가 느껴보니까 이 정도 성능이면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할 것 같습니다. 레인지로버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오프로드 기능을 6천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엔트리 모델에서도 대중이 느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여기서 오프로드 주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올로드 이제 구비길에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올로드 주행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로드 리뷰를 먼저 하면서 이 차의 주요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해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지금 전 세계 누적 판매 대수가 50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역대 랜드로버 중에 가장 빠른 시간에 50만 대 판매량을 달성한 모델이라고 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누적 판매 대수가 1만 7천 대로 랜드로버 중에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인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이라는 주기가 일반적인 뭐 현대기아차 같은 대중 브랜드에서는 거의 뭐 풀체인지 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근데 이 부분 변경이 단순히 좀 페이스리프트라고 보기에는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외관 디자인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램프의 디테일이나 범퍼의 형상 이런 부분들을 살짝 이제 화장을 고치는 수준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5하고 조금 더 비슷하게 생김새가 변했고, 이 실내도 센터 패시아 인터페이스가 바뀌고 전자식 기어 레버 이런 부분들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디자인 변경뿐만이 아니라 골격까지 완전히 새롭습니다. 보통 부분 변경 모델에서 플랫폼까지 바꾸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요. 로드테스가 이제 앞전에 시승을 한 2세대 레인지로버 이보크하고 동일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워트레인도 새롭습니다. 보통 부분 변경 모델에서는 플랫폼이랑 파워트레인까지 바꾸는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근데 이 차는 파워트레인도 새로운데 일단 디젤 엔진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같습니다. 4기통 인제니움 엔진이 들어가고 출력에 따라서 150마력짜리 사양이 있고요. 180마력짜리 사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똑같은 2.0L 인제니움 가솔린 터보 엔진, 이렇게 이제 한 가지가 마련이 돼서 트림이 4가지고 파워트레인은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상시 4륜 구동 시스템하고 9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고요.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매칭이 됩니다. 일반적인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르게 넉넉한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물론 배터리가 들어가긴 하는데 굉장히 작은 용량이고요. 그래서 배터리만으로 차를 직접 주행을 할 수는 없고요. 이 엔진을 보조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동할 때 이 회생제동 에너지를 걷어들여서 배터리에 조금 저장을 시켜놨다가 가속할 때 조금 더 보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비 개선 효과는 한 6% 정도 개선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는 12V 전력을 쓰거든요.
그 전력으로는 지금 요즘 나오는 차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반젤 주행 시스템도 들어가고, 그리고 계기판에도 이렇게 모니터를 쓰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엔진으로 생산하는 전력 12V 시스템으로는 이런 많은 전력 수요에 좀 대응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 수요를 48V로 높임으로써 조금 더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48V로 높이면은 장점 중에 하나가, 예전에 대관령 고객길을 넘어가거나 이럴 때 보통 차가 힘이 딸리는 모델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나 히터를 꺼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에어컨 같은 경우는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서 컴프레셔를 돌리기 때문에 에어컨을 가동한 상태로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면은 엔진 출력을 조금 빼앗기는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48V 시스템을 쓰게 되면은 이 에어컨을 작동을 할 때 엔진의 동력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전력으로도 충분하게 에어컨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엔진의 효율 하락 없이 이렇게 주행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주행 모드 셀렉터가 별도의 이 기어 레버 옆에 이렇게 셀렉터가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이렇게 공조장치 온도 조절 컨트롤러 흉내를 내다가 왼쪽에 자동차 모양 아이콘을 한번 누르게 되면은 다륜구동 조작 주행 모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올로드 모드는 오토, 컴포트, 에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오토 모드에 놔서 이렇게 주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 구비길에서 가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성능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최고 출력은 18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43.9kgm를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최대 토크가 1500rpm부터 줄기차게 뿜기 때문에 일상적인 가속 상황에서는 최대 토크의 영역 안에, 영역 밴드 안에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아주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시원스러운 그런 가속감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수치로 접근하면은 경쟁차와 비교해서 도드라지는 그런 성능은 아니에요. 최대 토크 같은 경우는 BMW X3나 벤츠 GLC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인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경쟁 상대보다 1초 이상 늦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9.7초고요. 경쟁 모델 같은 경우는 빠른 차는 7초대, 8초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 차가 공차 중량이 조금 무겁습니다. 디젤 이 D180 기준으로 공차 중량이 2170kg이거든요. 2톤이 훨씬 넘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또 얼마 전에 또 유튜브로 소개해드린 쉐보레 트래버스보다도 공차 중량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차체의 강성을 높이는 데에는 성공을 했지만 이 무게까지 줄이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경쟁 상대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BMW X3가 1.8톤 후반대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부분 변경 신형이 나온 벤츠 GLC 같은 경우도 1.8톤대입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300kg 정도 무거운 수치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행할 때 연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경쟁 상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기존 모델하고 비교를 해서 연비 개선을 6% 이상 치른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 연비가 리터당 11km대거든요. 전장이 4.5m대인데 이 크기를 감안하면은 공차 중량까지 조금 더 낮춰서 연비를 조금 더 개선시켰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 반면에 이 변속기가 이 독일의 ZF하고 같이 개발한 9단 자동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항속 기어가 하나 더 늘었고, 그리고 가속 상황에서 좀 더 기어비를 촘촘히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무거운 차체 몸무게의 그런 단점을 좀 상쇄시켜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 탈 때는 뒷좌석에서 먼저 탔는데요. 특이하게 앞좌석에서는 승차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무게중심도 낮아서 자잘한 노면 여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당히 걸러주면서 이렇게 달리는데, 문제는 2열입니다. 2열에서는
굉장히 승차감이 좀 안 좋습니다. 리어 서스펜션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좀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시속 60km 이하 저속 구간에서도 자잘한 노면 요철이 그대로 탑승자 등이랑 허리로 좀 들어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오프로드에서 탔을 때 2열 승차감이 더 좋다고 느꼈고 올로드에서는 생각보다 멀미도 유발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뒤쪽 2열에서는 진동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족들, 뭐 친구들 이렇게 좀 많이 태우실 상황이 많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은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가 아니기 때문에 주행 모드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담력의 어떤 조절 폭을 이 스펙트럼을 넓힐 수는 없겠지만 리어 서스펜션의 담력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열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이나 주행 어떤 안정감, 뭐 이런 부분들은 나무랄 데가 없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운전대의 반응이 굉장히 또 기민한 건 아닙니다.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차체 앞머리가 살짝 반템포 늦게 따라오는 그런 특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아쉽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차의 특성이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프로드에서 저희가 잠깐 확인했었지만 이 차의 스티어링 록투록 회전이 일반적인 올로드 SUV보다 큰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프로드 주행에서는 이점이 될 수 있겠지만은 올로드 주행에서는 유턴 구간이나 뭐 램프 구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경쟁 상대하고 비교했을 때 이 스티어링의 조절 폭이 조금 더 넓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신형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크게 4가지 트림으로 나누게 되고요. 시작가는 6,230만 원입니다. 네, 기존 모델보다 가격이 조금 올랐죠.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후반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또 장비가 보강이 좀 되다 보니까 시작 가격이 조금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고 비싼 모델,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D180 SE 같은 경우는 7,230만 원. 그래서 시작가는 6,230만 원인데 최고 비싼 모델은 1,000만 원 더 비싸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형 모델이 나오면서 기존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많이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내 소재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꼭 가장 비싼 모델이 아니더라도 한 6천만 원 중반에서 후반대에서 출고를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이 차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뭐 브랜드, 국산 브랜드나 수입 뭐 대중 브랜드 이런 차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차가 좀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는 있지만 벤츠 GLC나 BMW X3 이런 좀 경쟁 상대하고 비교해 보면은 확실하게 가격 경쟁력이 이 차가 있습니다. 네, 시작가도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랜드로버의 오랜 가치, 그리고 주말에 저런 오프로드도 즐기면서 나는 좀 주말 어떤 레저, 여가 이런 것도 좀 같이 함께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권해드릴 수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